네, 전문 직업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4챕터고 Assessing Healthcare Professionalism,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도입부입니다. 의과대학과 병원은 측정과 책무성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이란 말은 뭔가를 이제 수치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학습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학생도 여러분들의 학점이 숫자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나 평가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의과대학이나 병원 혹은 의료계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학생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주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어떤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책무성의 조직 문화가 있는데, 책무성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챕터에서 책무성의 네 가지 담론에서 개인주의 담론, 집단주의 담론, 이런 것들, 그리고 상호관계,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책무성, 그리고 복잡한 어떤 복잡성 담론에서의 책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책무성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의 어떤 개개인적인 교육자 개인이 맡아야 되는 책무이자 의과대학 혹은 어떤 의사 집단이 다 해야 하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 개인 수준에서 본다면 교육자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습자의 전문성을 평가해야만 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전문 직업성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자의 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전문 직업성을 평가한다는 게 그다지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 직업성의 정의라든가 전문 직업성의 구성 요소 혹은 핵심 디멘전들을 이제 앞에 챕터 2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개개인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언가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적 감각, 감수성, 이런 것들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아주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전문 직업성을 이루는, 혹은 전문 직업성의 여러 가지 측면 혹은 주요 요소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이 측정의 문화와 전문 직업성을 어쨌거나 측정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에서 이 전문 직업성의 평가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되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심지어 측정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요소들이 개인의 고유한 무언가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맥락의 일부분이라는 게 또 아주 어려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장기라고 하죠. 몸 속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장기들을 그 역시 개개인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깊은 곳에.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의사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던가 CT, MRI 혹은 체온이라는 것조차, 체온계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제 체온이 뭐 항상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어디서 체온을 재더라도 혹은 어떤 기계로 재더라도 또는 제가 어디서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저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그 검사 결과에 반영되는데 전문직업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나 맥락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 서라운딩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직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계 교수와 학습자는 이 까다로운 전문직업성 평가라는 작업 혹은 이 업무라든가 과제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은 앞에 그 초반에 있었던 그 크리스토퍼라는 학생처럼 부당한 전문직업성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교수자의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앞에 크리스토퍼라는 학생도 그랬죠. 그렇게 나를 부당하게 나에게 페널티 점수를 이 상황에서 주는 게 부당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감독 의사한테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전문직업성 평가 시스템 관리자에게 가서 이 시스템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행처럼 보이기도 하는 정도니까요. 또 드물지만 혹은 드물지 않게 학생은 교수자로부터 어떤 모욕적인 언사 혹은 피드백,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특히 임상실습과 혹은 의대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런 부당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나 현황에 대해서 아마 재작년이나 작년쯤에 한번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그 비율이나 빈도가 아주 낮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여기까지가 학생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또 교수의 딜레마입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기준 이하의 전문직업적 행동, underperformance in professionalism이라고 한 번역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기준 이하의 전문직업적 행동을 보인 학생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학생에게 페이를 주는 것이 상당히 망설여진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일이라든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F를 주거나 혹은 심하게는 어떤 징계, 제적까지의 뭐 그런 징계를 내리는 것을 교수들은 늘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수와 학습자가 모두 전문직업성 평가 관련해서 딜레마를 겪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업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전문직업성을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평가가 갖는 꼭 전문직업성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가가 갖는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형성적 평가, 그러니까 흔히 형성평가라고 부르는 것과 뭐 총괄적인 목적, 그래서 총괄평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라고 하면은 좀 보통 뭐 수업 시간 어떤 과목 내에서 보는 뭐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퀴즈가 형성평가인 것은 아니고요. 물론 형성평가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퀴즈 자체가 형성평가인 건 아니고 형성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분명히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건설적인 피드백, constructive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자의 배움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총괄평가는 학습자의 진전도, 향상도 등에 대한 판정, 보통은 이제 패스페일의 판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그레이드로 뭐 A, B, C, D에 대한 판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정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혹자는 이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맛을 보고 특히 간을 봐서 어떤 뭐 너무 싱겁다 하면은 짠맛을 더 추가하고 뭔가 어떤 맛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그 맛을 첨가하고 이렇게 계속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맛을 보는 그런 것을 형성평가에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 그게 이제 총괄평가, 그래서 손님이 맛을 보는 그 상황이 총괄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업성 평가 역시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평가 혹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문직업성을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규제기구에, 더 나아가 사회의 기대치에 합당한 태도나 행동이나 어떤 실천, 행동 양상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문직업성을 학생이 어떤 시점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의도한 목표치에 조금씩 한 발 한 발씩이라도 더 발전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성평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형성평가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규제기구, 그러니까 챕터 2에서 나왔던 어떤 다양한 규제기구에서 천명한 혹은 발표하고 있는 전문직업성 행동 강령이라던가 어떤 사회의 기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되어 있던 혹은 그게 암묵적인 기대라도 그런 기대치에 합당한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어떤 형성평가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성평가는 어떤 교육 과정의 중간에 이루어지면서 그 목적 자체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improve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총괄평가는 점진적인 개선 혹은 이 평가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모든 교육이 어떤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적절 수준 이상으로 도달했는가를 판정하는, 그래서 improve보다는 prove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문직업성의 총괄평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특히 의사라고 하면 총괄평가가 마무리된 시점, 의과대학 전체 과정의 총괄평가라고 하면은 의사국가시험이 되겠고요. 각 시기, 한양의대로 가정하면 1시기, 2시기라고 하면 1시기 종합평가, 2시기 종합평가 같은 것들이 그 시기 단위의 총괄평가가 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그리고 특히나 의과대학 종료 시점에서의 총괄평가라고 하면은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총괄평가는 환자와 동료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총괄평가에서 그것을 통과한다면 이제 한 명의 어떤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환자와 동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평가를 적절히 해서, 그러니까 총괄 평가를 적절히 함으로써 전문직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문직업성의 총괄평가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규제기구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의사를 살펴보니 이미 그 의사들이 학생 때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을 보인 빈도가 더 높았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시점에서, 반대로 말하면 학생 시점에서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 사람인 경우에 이제 면허 취득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그러한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을 학생 시기에 자주 보이는 사람인 경우 적절한 총괄 평가를 통해서 의사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자와 동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학생 때 전문직업적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무조건 바로 총괄 평가부터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성평가를 통해서 여러 차례의 평가를 통해서, 또 그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일정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교육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총괄 평가를 통해 더 이상의 그 후속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어떤 그런 책무성이 의과대학에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생은 어떤 것이 평가되는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저 역시 학생 때 많이 그랬고요. 그것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잠재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의과대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높은 학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잠재 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평가를 받는지,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게 점수에 들어가는지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이런 성향을 고려한다면, 만약 전문직업성을 평가하지 않을 때 아마도 그 전문직업성 자체의 가치를 설령 중시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전문직업성의 가치 자체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다 잠재교육 과정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총괄평가, 특히 전문직업성의 총괄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총괄평가를 함으로써, 그래서 총괄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반대로 총괄평가를 통해서 그 정반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전문직업성이란 보건의료의 행위, 헬스케어 프랙티스의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라든가, 전문직업성이란 대학과 병원과 교수와 규제기구가 아주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라는 메시지라든가, 전문직업성은 어떤 전문직업군 내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프로그레션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총괄평가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학생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그리고 그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재교육과 재시험 혹은 재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불충분하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한 명의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면 그 학생은 제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문직업성을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직업성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문직업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라든가 여러 전문직군에서, 보건의료 전문직군에서 전문직업성 행동 강령에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어서 겉으로 쉽게 행동으로서 잡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 행동조차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직업성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의학교육자들이 권고하는 방식은 종단적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시점에 딱 한 번 시험 보고 평가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하면 각각의 방법마다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 혹은 여러 도구의 활용이 다양하듯 평가 도구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더 적합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습자를 관찰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관찰하는 것 이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인지 총괄평가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다음으로 평가 도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서 평가 도구의 신뢰도, 그래서 평가 점수가 얼마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평가를 해도 비슷한 점수를 제공하는지가 이제 신뢰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평가로 첫 번 했을 때 100명 학생의 석차와 그 평가 도구를 다시 한번 써서 이 학생들을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 1등에서 100등까지의 석차가 거의 유사하다면 그 도구는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타당도인데, 그것은 어떤 평가가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당도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지식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시험은 어떤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시험도 당연히 지식을 일부 강조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죠. 하지만 지식 자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정한 방식으로의 행동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어진 상황에서의 행동 양상을 평가하고 싶다면은 시험으로는 불충분하겠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타당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르게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러니까 하나를 높였을 때 다른 것이 그 대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그 어떤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의 목적이나 평가 도구의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해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전문 직업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통과하게 되는 다양한 방식의, 치르게 되는 다양한 방식의 시험이 어떤 평가의 목적과 어떤 그 도구의 특성의 측면에서 어떠한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업성의 평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학교육에서 혹은 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평가를 이제 분석하는 혹은 바라보는 한 가지 프레임워크가 밀러의 피라미드라는 이 옆에 보이는, 사실 이건 보통 이 피라미드를 정말 피라미드 형태로, 아랫변이 넓은 피라미드 삼각형 형태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려놨네요. 아무튼 이 밀러의 피라미드는 총 4단계로 되어 있고, 제일 아래에는 knows, 뭔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의 측면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knows how, 그래서 여기선 competence라고 했는데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상당히 지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하는 방법까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걸 실제 주어진 상황, 뭐 시뮬레이션과 같은 상황에서 혹은 모의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shows how의 단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does,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모의 혹은 표준화 환자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이런 4단계로 구분한 피라미드로 평가의 유형을 좀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단계는, 그러니까 know와 knows how와 이 knows의 두 단계는 그 다음 두 단계, shows how와 does 단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knows 수준의, 그러니까 아는 것 수준의 전문직업성 평가입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뭐 전문직의 정의 혹은 전문직업성의 정의 혹은 뭐 사회하의 어떤 정의 혹은 뭐 담론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어떤 사실적 지식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이 knows 수준의 전문직업성 평가가 되고요. 근데 그런 지식이라는 게 그 지식이 고립된 상태로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지식에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의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지식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그 지식을 실제 혹은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해서 평가하게 되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knows 수준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식에 초점을 둔 평가이고, 대표적으로 다지선다형 문항, 그러니까 multiple choice question,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항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타당도가 우수합니다. 이런 객관식 시험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 객관식 시험은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유용하죠. 다르게 말하면 객관식 시험은 그 사람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평가하는 도구로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는 타당도가 우수하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평가하지는 못하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라고 한다면 제일 윗단계인 does 수준의 평가를 하기에 다지선다형 문항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 PDS1 과목에서도 다지선다형 문항이 여러 이제 다른 교수님들 수업에서 이제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되겠지만, 다지선다형 문항만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직업성을 충분히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그게 형성적 목적이든 총괄적 목적이든
무엇이 되었던 다지성다용 문항만으로 평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뒷부분에 어떤 프로젝트도 하고 혹은 포트폴리오 평가도 포함되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knows how 수준의 평가입니다. knows how는 이 영어를 해석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경험한 상황 혹은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로 그렇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 지식, 전문 직업성에 대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것으로는 이 책에서는 Critical Incident Report라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건 이제 실제 경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 실제 내가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 직업성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고서의 형태로 평가한다던가 혹은 전문 직업성과 관련된 딜레마를 지문이나 영상으로 제시하는 시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험을 Situational Judgment Test, 줄여서 SJT라고 하는데 일종의 여러분들이 의학 지식 혹은 진료 능력을 평가할 때 시험을 보면 몇 세 남자 혹은 여자가 어떤 증상으로 내원을 해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혹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형식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충분한 신뢰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신뢰도를 갖출 수 있단 말은 그 시험의 성적이 석차라든가 혹은 점수라는 측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일관된 결과를 준다는 얘기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이러한 시험이 모의 상황이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SP, 표준화 환자와 같은 어떤 모의 상황이나 혹은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응답한 대로 할지를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SJT 이런 시험에 대한 이런 시험이 전문 직업성 평가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는 근거는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knows와 knows how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는 shows how 수준의 평가입니다. 앞에 knows how까지는 여전히 어떤 글로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든가 에세이, 보고서 등을 통해서 평가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라고 하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혹은 여러분들이 2, 3, 4학년에 걸쳐서 하는 거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CPX라고 불리는 그 모의 환자와를 이제 함께 놓고 시험 혹은 평가를 받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CPX라고 여기서 말하는 오스키가 우리나라에서는 CPX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모의 환자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이 shows how 수준의 평가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오스키 시험 자체는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의 스테이션과 시험 시간이 확보되면 신뢰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상상하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종이랑 펜 혹은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션도 있어야 되고 표준화 환자도 있어야 되고 표준화 환자에 대한 교육 혹은 그 평가와 어떤 공간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resource intensive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한 가지 단점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임상의 실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센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가상의 상황에서의, 모의 상황에서의 행동을 평가하고 관찰하는 것이지, 쇼 사후까지 이 평가에서 잘 했다고 실제 임상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즈 수준의 전문직업성 평가입니다. 이 수준의 전문직업성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이 학습자 혹은 학생이든 뭐 레지던트든 그 사람의 전문직업적 행동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가장 앞에 세 단계와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평가 방식의 명칭으로는 미니 CEX라든가 PMAX, Professionalism Mini Evaluation Exercise, 그러니까 위에 있는 미니 CEX의 전문직업성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보통 꼭 전문직업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 병력 정치라든가 신체 진찰 등 일반적인 임상 진료의 포괄적인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의 평가 도구의 이름이라면은, 이 아래쪽 PMAX는 프로페셔널리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어떤 그런 평가를 그런 평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는 멀티 소스 피드백 혹은 이제 360도 다면 평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판단을 내리는 더즈 수준의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CEX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여기서는 임상 현장에서 학생이 혹은 학습자가 실제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병원에서 하시진 혹은 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이 실제 환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교수님들 혹은 뭐 교육 담당 전공의가 계속 관찰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역시 꽤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라든가 들어가는 자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 CX라는 것이 이제 더즈 수준의 전문 직업성 평가의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